네, 안녕하세요. CNA 논술 5월 중등 설명회 담당하게 된 중일팀장 윤민구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네, 제가 지난번 준비했던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어서, 네,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올해부터, 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신이 9등급 제도에서 이제 5등급 제도로 이제 완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 말을 하면 이제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적용된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등급제 적용으로 내신 경제 부담이 아마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좀 이렇게 현장에서 혼란이 아마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정착이 된다면은, 네, 학생들의 뭐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든다거나, 뭐 자신의 뭐 진로 적성을 본인이 좀 찾아보는, 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밑에 부분에 있는데요. 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논서 수령 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학원에서 좀 이렇게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네, 객관식 평가를 좀 지향하고 논서 수령 평가를 통해서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해내겠다는 게 네, 교육부의 어떤 교육 기조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5학년도부터 이제 고1 학생들 수행평가가 더욱 중요해진 세 가지 이유 준비했습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교과 세특 입력에 대해서 이제 두 배로 이제 그 양이 증가되게 됐는데요. 원래 이전에는 이제 1년에 두 학기 기준으로 대부분의 교과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작성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마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2025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교과목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작성 마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두 배가 되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25학년부터는 이제 교과 세특을 학기별로 입력하고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과 세특을 입력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표에서 위에서 1, 2, 3, 4, 5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를 이제 쳐놨는데요. 고등학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학기 단위로 작성되고 마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리 요령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행평가의 주제나 비율이나 평가 방법 등을 좀 이제 대학에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대입 전형 자료에서 이제 변경 사항을 봐주시면은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 전면 적용에 대응하여 내실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을 위해서 과목별 평가 정보 및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변경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 과목별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 뭐 수행평가 비중, 뭐 수행평가 영역명, 그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수행평가 영역명과 뭐 수행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대학의 고등학교 현장에서 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등학교가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겠죠. 근데 이전에는 이제 뭐 수행평가를 뭐 어떤 과목을 받고 그 과목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뭐 어떤 학생이 얼마만큼의 성취도를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평가 방법이 좀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야 대학 쪽에서도 이 고등학교에서 적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위성을 좀 갖게 되고 아, 이런 식으로 학생을 평가했고 변별력이 이랬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아마 이제 선생님분들께서는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평가 방법을 만들고 변별력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학생들 입장에서 알아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글쓰기든 뭐 토의든 발표든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 전형 개편안을 제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2단계에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교과 역량 평가 40점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칸에 나와 있죠. 학업 수행 내용에 대해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특 사항을
네, 이 40점 안에 넣는 것으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뭐 수시 뭐 전형 이런 데서도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보다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기조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뭐 이제 어떤 제시문을 독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발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구술을 하든 뭐 논술을 하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 폐지라고 제가 이제 소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제 뭐 국어나 수학 영역에서 뭐 선택 과목이 폐지되었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25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는 네,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이렇게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탐 영역에서 이제 두 과목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과 학생들 과탐 영역에서 두 과목을 택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문이과 통합 이런 어떤 뭐 통섭의 시대라는 말로 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뭐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 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을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좀 교과 과정이 바뀌고 있다. 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이과 관계없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응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수입니다. 네,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배경 지식을 학생들이 얻기에, 뭐, 영원불멸한, 뭐, 진실이겠죠. 네, 독서만큼 좋은 것이 과연 있겠는가?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되게 좀 러프한 느낌의 이제 이런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올해 또 이번에 진짜로 정말 회의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와 봤습니다. 2032년 대입 개편안인데요. 27일 네,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이제 2032년 대학 입시인데요. 네, 수능을 9월로 앞당기고 논서 수령 평가를 도입하는 대신 전 영역을 5단계 절대 평가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3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해서 한층 더 구체화된 네, 내용으로 이제 좀 변환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치러지는 수능에서 논서 수령 평가를 도입한다. 이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도 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정말 구체화되고 있는 게 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입 입시를 치르는 2032년 학년도부터는 수능의 논서 수령 문항을 출제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게 된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객관적으로 이제 뭐 오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정답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강사들도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 절대로 논술형 평가라고 해서 뭐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일반적으로는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네, 3단계 채점 구상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네, 아니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 인공지능 AI 기반을 채점하는 것,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전문 평가단 채점이 있고요. 3단계에서는 검증 체제, 구축 등 단계별 채점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 네, 그것의 이제 골자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AI 기반 채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인공지능 그 논술 첨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런 부분을 네, 분명하게 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논서 수령 수능 안착을 위해서 중고교 지필 평가에서도 논서 수령이 출제될 것이다.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육 학생들이 이제 이 논서 수령 수능을 뭐 좀 보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1학년이 된 순간부터 내신 면에서도 논서 수령 평가를 적용을 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오는 2031년까지는 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라는 말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도 이제 그런 뭐 이런 수행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논서 수령 평가 뭐 심지어 이제 뭐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 같은 과목도 뭐 논술을 통해서 구술을 통해서 네, 평가를 보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미래에는 더 이게 강화될 것이다라고 늘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좀 더 이게 개편 안으로 좀 구체화돼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하나의 전형으로 운영하는 통합 전형 방안까지도 이제 개편안에서 핵심 요소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는 것의 뭐 중복 지원 등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개편안의 경우 봤을 때 수능 100% 전형을 좀 축소하고 내신 성적, 학교 생활 기록부, 수능 성적을 종합해 선발하는 통합 전형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좀 정시만 해가지고 뭐 정시 파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축소가 되고 정시 성적을 뭐 보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본다고 해도 이 학생이 뭐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뭐 세특 사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관리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이나 이런 세특 같은 경우도 논서 수령 평가와 부술 평가가 확대되는 기조로 가고 있다. 네. 정말 이제 좀 확실히 좀 교육에 엄청난 좀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렇게 평가가 바뀌는데 그럼 무엇을 좀 이렇게 갖춰야 할까?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게 과연 능사인가?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두 번째 대회 개념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좀 말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담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 뭐 늦어도 한 20년 뒤에는 집에 AI 집사 로봇을 데리고 살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정말 말 그대로 그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죠. 이것이 좀 초소형화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언제나 뭐 몸에 이제 부착해서 갖고 다니는 거죠.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꺼내서 봐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좀 이렇게 장담을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번째 뇌란, 인간 신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뇌.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간 뭐 이런 지식들이 우리가 이거를 좀 도출해 내가지고 어떤 판단도 하고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외부에 있는 네, 유사한 시스템에 구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뇌를 만든다. 그러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이미 이제 두 번째 뇌의 기능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메모 어플이나 뭐 캘린더 어플 같은 거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람들이 뭐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머릿속에 좀 기억하거나 아니면은 공책, 노트 이런 거에다가 써놓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디지털 기기에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 번째 뇌를 누구나 모두가 다 일상화해서 가져가게 될 세상을 학생들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뭐 자기 뇌 속에다가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면은 뭐 이것을 확인하는 네, 학생들의 평가 제도 가치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메타인지 개념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두 번째 뇌를 갖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학습 활동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네,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메타인지 독서법이라는 네, 그런 책자를 이제 그 설명이나 이런 데서 좀 학부모님들께도 좀 이렇게 배부를 하는 편인데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지, 그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랑 좀 이렇게 일맥상통을 한다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정말 알고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제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습관을 하고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고 이 메타인지가 점점 강화돼야 된다. 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메타인지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확실하게 네, 구분을 하고, 그럼 자기가 뭘 모르는지, 그럼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뭘 어떻게 내가 알아야 하는가, 왜 알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스타트 라인이 이제 메타인지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이점으로 온다. 네, 내가 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이라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인 미라 무라티의 이제 발언입니다. 2025년 말, 얼마 안 남았죠. 2026년 초 박사학위 수준 지능을 갖춘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사실 뭐 현재로서도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어도 당장에 뭐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마침 또 이제 요즘에 또 유행했던 게 무슨 뭐 그 사진 같은 거를 뭐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고. 뭐 저작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뭐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거는 너무나도 일반화된 네, 세상이겠죠. 그러니까 요즘 마침 또 이제 그 뭐 대선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선 후보들 주자들 중에서도 이 AI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누가 당선이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런 AI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두 번째 뇌 개념에 이것이 정말 부합하는 내용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더 이제 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AI에서 이제 원래 있었던 개발자들이 뭐 어떤 이제 자기들끼리 의견 차이 때문에 이게 좀 결별하게 되고 그 결별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만든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제 2020년대 후반, 지금이 2020년대 중반이죠. 그러면 뭐 3, 4년 뒤 정도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박사학위 수준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급 모든 분야에서 이런 지능을 갖춘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더욱더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특히나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육 학생들 나중에 2030년대 이제 뭐 대입 수능을 볼 학생들한테 이런 지적인 능력,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뭐 오지선다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뭐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언제나 내가 이런 두 번째 뇌의 개념,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느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보다 문제 상황에 맞게 이 문제 상황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거를 맞게 내가 뭐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왜 해결하는 거를 안 다음에 그럼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질문을 통해서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제 내가 그냥 생각만 한다고 뭐 이렇게 막 그 지식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 문제에 맞는 구체적 질문의 필요성이 중요하니까 적합한 질문을 하는 인재가 필요성이 굉장히 좀 대두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지식 정보 같은 걸 이제 얻었을 때 마침 제가 이제 그 어제 이제 주말반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뭐 선생님 우리 학원 워크북 숙제를 할 때 뭐 챗GPT 생성인공지능 사용해서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바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그 저희 학원 워크북의 숙제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조금 다루기에는 살짝 버거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학생들이 뭐 다 할 수 있다. 뭐 책 내용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책 내용에 관한 어떤 발문들에 대한 답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학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든 학습이라는 거는 본인이 조금 이제 모르는 게 있고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리터러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그 AI가 답변을 했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인지 관련성이 있는 답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실제로도 뭐 지금 현재 이런 AI 기술이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정보의 요약이죠. 그 요약 부분에서는 뭐 이게 인간의 어떤 좀 번거로움을 좀 이제 덜어준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 리터러시 개념을 제가 좀 이렇게 마무리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용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뭐 질문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한다. 그 정보가 내가 정말 수용할 만한 이런 팩트에 가까운 참에 가까운 정보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관련이 있는 정보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정보를 판단한 걸 바탕으로 이제 뭐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것 이런 광범위한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좀 중요해질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온갖 정보가 네, 범람의 시대에 네,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경 지식을 통해서 혹은 뭐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다른 어떤 자료를 독해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그것을 이게 정말 제대로 비판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올바른 정보인지를 리터레시하는 능력 매우 중요하다. 네, 배경 지식에서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서만큼 네,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을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거는 뭐 더 나아가서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이 됐을 때도 핵심적인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적합하게 이용하는 능력까지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보의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갈수록 늘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네, 교과서를 못 읽는다. 네, 저도 정말 현장에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어제 수업했던 학생도 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는 부분에서 네, 교과서 소설 다보기 부분에서 그 소음공예라는 소설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보면은 그 밑에 집 사람이 위에 집 사람에게 소음공해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계속해서 이제 그 경비실에다가 전화를 하는 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되게 귀찮아하고 성가셔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경비원이 그러면은 귀찮아하고 성가셔하는 것이겠죠. 근데 고작 이제 그 제시문이 두 줄짜리였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그것을 뭐 이렇게 전화를 거는 사람 그리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귀찮아하고 성가셔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이전에 비해서 그런 학생들이 수가 많아지는 걸 보면 제가 이제 그 화면에 띄우는 자료처럼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정말 현장에서 좀 많이 좀 보이고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책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자란 10대들이 책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란 대학 졸업생만큼 지적 수준이 높다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독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이전부터 뭐 독서 경험이 굉장히 높았던 학생들, 그럼 정말 좀 깜짝 놀랄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정보 같은 게 있는 이런 글 같은 거를 읽을 때도 독해력이 대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려운 글 같은 경우라도 뭐 문단이 몇 개가 되는 글 이런 것도 뭐 3분에서 4분 정도만 시간을 준다면은 독해력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안 읽는다, 못 읽는다. 근데 이제 어휘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다는 거죠. 고지식을 높은 지식이라 생각하고 대관절을 큰 절이라 생각한다. 이랬을 때 뭐 문장을 읽고 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장을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뭐 이제 그 다큐멘터리 이제 다시 학교라는 영상에서 제가 지금 발췌를 해온 건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학생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데 교과서를 읽을 때 과연 뭘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봤더니 이제 아이들의 시선이 글이 아닌 부수적 정보, 뭐 그림이라든가 지문 외의 공간, 네, 이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 좀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글을 좀 진중하게 읽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매년 이제 실시하는 뭐 교육부가 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네, 중3 고2 학생 대상으로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국어 기초 학력 미달이 확대됐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고2 국어 과목에서 이제 보통 이상 학력을 확대한 학생이 2019년 기준 77.5%였는데 불과 4년 만인 네, 2023년입니다. 그때 52.1%로 급락. 네, 25% 정도가 급락을 한 거죠.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82.9%에서 61.2%로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상 학력 이상을 획득한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원래 이제 4%였던 고2 학생들이 네, 4년 만에 2배 이상이 8.6%. 그리고 중3 학생들도 이 비율이 4.1%에서 9.1%로 더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앞으로 이제 나오는 어떤 학생들의 수능이나 그리고 이제 뭐 교육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뭐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논술 수령 평가에 대한 이런 뭐 확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발문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발문에 맞는 어떤 정보를 주는 이런 제시문 독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발문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좀 건드리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 좀 이렇게 우리 교육계가 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좀 이렇게 이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인재가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행평가를 보시면은 국제중학교, 물론 국제중학교가 좀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만, 뭐 설명문의 주제에서 뭐 이렇게 수사법, 4차 산업혁명, 공정무역, 양자역학, 가우디 건축, 소크라테스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좀 주제이죠. 네.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 6개를 지금 당장 뭐 글을 쓰라고 할 때 제가 배운 지식이 완전히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알면서 이제 뭐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뭐 학생들이 이제 그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뭐 글쓰기 이런 뭐 이렇게 과목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생성하기 단계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되 그게 안 된다면은 어떤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도서를 찾아보거나 어디 뭐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답사를 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그걸 하라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책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보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계속 꾸준히 해라! 라는 이런 말일 텐데, 이거를 교과서를 제대로 못 읽는 학생들 입장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너무 좀 암담한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신 시험이나 이런 거에 맞게 좀 이렇게 암기 식으로도 분명히 이런 게 조금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이렇게 어림도 없어지는 이런 수행평가 과목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좀 내년에 이제 그 중1 학생들이 그 수행평가나 논술 수련 평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아질 거다라는 기조니까 내년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기대 겸 걱정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뭔가 좀 세밀해지고 더 뭔가 구체적인 이런 서술을 원하면 원했지 이게 좀 간단해지고 좀 이렇게 간편해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는 네, 절대 좀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좀 해결책을 가져가야 할까? 좀 저는 항상 근본을 좀 그 전통의 뭐 이런 방법을 따르는 것,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AI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뇌에다가 이제 컴퓨터 칩을 심는 세상이 정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핵심은 독서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어 이제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그 컨설턴트인 그 조지은 이제 교수가 이제 말을 하는데 AI와 문해력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했습니다. 진정한 문해력을 원하면 정말 역설적이고 반어적이게도 컴퓨터 AI 시대에도 천천히 가는 독서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이 분이 이제 느꼈던 좀 인상적인 부분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학생들 각자의 속도에 맞게 정독을 하고 네, 처음엔 천천히 읽고 정확히 읽고 나중에 가면은 뭐 속도는 좀 빨라지는 게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뭐 각자의 속도가 있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읽고 나서 이것들을 이제 몸에 배게 한 다음에 독서 노트를 꼭 쓰게 한다. 저희 워크북 부분에서도 이제 맨 처음에 학생들이 책을 읽은 네, 독서 노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나하나 쓸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좀 귀찮을 수 있죠. 뭐 이런 게 저한테 이게 뭐 정말 그런 뭐 급진적인 어떤 뭐 도움을 줄까요?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게 천천히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2년, 3년이 쌓였을 때 과연 그렇게 쌓이지 않은 학생과 쌓인 학생의 차이는 정말 좀 천차만별로 좀 엄청난 천지 차이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닌가. 네.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강사들도 이제 그 좀 이렇게 강사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좀 느끼는 게 확실히 그 초사, 초오 이때부터 그 좀 더 빠르면 좋겠으나 뭐 그 정도 때부터라도 저희 학원에 다니면서 독서를 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중2, 중3까지 왔을 때 그 독해력의 차이는 좀 압도적이다. 네. 네,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중3 학생들한테 저는 좀 되게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300페이지 책도 읽을 수 있다. 이게 뭐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게 아니지만, 네. 반대로 이제 뭐 중2나 중3 때 이런 뭐 신규로 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제 독서에 대한 이런 뭐 이게 좀 학습이 안 돼 있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겠죠. 네,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인용을 하는 이제 메리앤 울프 이제 그 인지신경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읽기와 이제 뇌를 좀 이렇게 연결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분의 말씀이 이제 독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발달을 변화시켜서 사고 능력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독해력을 늘리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사고 능력 자체도 상승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정확해지고 빨라지는 거겠죠? 종이책이 독해력의 이제 그 8배를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읽은 뒤에 며칠 동안 뇌 연결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뉴런이라는 게 이제 조 단위로 있는데 그 뉴런의 개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뉴런들이 그 시냅스라는 이런 뇌신경 세포 이런 게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경로와 연결의 뭐 이렇게 강도 이런 걸로 중요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늘리는 활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독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제 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다중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활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독서를 할 때, 좀 이제 보통은 뭐, 우리나라 말로 써진 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 영어를 좀 많이 배우는 친구들은 영어로 써진 이런 독서를 하게 됩니다. 둘 다 이제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뇌 속에서 일단 1차원적으로 글자를 읽을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와 관련된 뇌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 연결이 되고 그 의미들끼리가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문장과 문단과 글의 내용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어려워할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뭐 한 2년, 3년 정도 네, 맡겨주시면은 확실히 이전보다 빨라지는 느낌. 네, 정확해지는 분명히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독해 자체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이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메린 울프의 말에 의하면 이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강화되기 때문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독해력을 높이기 위한 종이책을 읽을 때 이 메린 울프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몰입 독서입니다. 뭐 흰색은 종이요, 뭐 검은색은 글자다. 이렇게만 읽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정교한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독을 꼬박꼬박 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학생들의 이런 뇌가 재청되는 독해력이 높아지는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근데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그 부모님들께 좀 이렇게 되게 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을 분명히 이 친구들이 좀 정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기회를 꼭 좀 보장을 해주셔야 이게 올바른 학습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네, 꼭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거, 뭐 과학 학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길 게 되게 많죠. 네, 그런데 뭐 저는 뭐 진짜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CNA 논술에서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국어 내신 강사로 좀 이렇게 수업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두 개 다 경험해본 경험 뭐 자로서는 저는 진짜 제가 자식이 있다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뭐 사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좀 이렇게 문제풀이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독서를 분명히 좀 시켜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또 사례가 제가 본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이 뭐 그런 학생은 저는 좀 되게 좀 특별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2, 중3까지 저희 학원 CNA 논술 독서 학원 말고는 다른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보통은 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그 대치동 그 학원가에서 수학이나 영어 지금 뭐 아직 안 시작하면 어떡해?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친구 모든 뭐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 다 A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 선행이란 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제가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닌데 독서를 먼저 해서 이런 뇌를 좀 정교하게 회로를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가서 뭐 그런 문제를 풀이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바칼로레아 교육, 이게 이제 뭐 IB라는 개념으로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네. 꽤나 옛날부터 이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교과서를 정하지 않고 교사들한테 이제 학년별 권장 도서를 준 다음에 그 도서를 읽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생각을 글로 쓰는 수업. 네, 저희 학원 수업이죠. 네, 바칼로레아 수업을 저희가 좀 되게 굉장히 좀 선진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좀 도입하고 있었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요. IB 프로그램이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네, 인터내셔널이란 말이 붙는 거죠. 네, 국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면에서 이미 뭐 이제 지필평가 같은 거 볼 때 뭐 객관식이나 이런 건 아예 없어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국제학교나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학생들의 이제 서로 다른 뭐 독서를 통해서 문화와 이해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식이나 탐구심, 배려심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좀 미래 인재에 맞는 식으로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다. 네, 라는 네, 과정입니다. 뭐 여러 교과와 주제를 융합해서 심화 탐구,
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서로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 좀 열린 교육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중점 두는 게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 경상도 쪽이랑 제주도 쪽에서 이것이 먼저 도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부산, 뭐 충북,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이런 쪽으로도 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 하버드대에서 이제 글쓰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놀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글쓰기 같은 거 굉장히 좀 지루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글을 이렇게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 말을 하는데 하버드대도 졸업을 위해서 50kg의 이제 분량의 글을 쓴다. 근데 좋은 글쓰기가 결국 글을 쓸 때도 뇌가 엄청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부른다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꼭 좀 네,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좀 녹아들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정독입니다. 네, 영원 불멸한 독서의 힘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이제 뭐 저희 학원의 수업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정말 이게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 좀 어필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항상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어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당장 막 내신 시험의 점수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좀 보이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이게 독서의 힘이라는 게 결국 정도를 걷는 것이고 그것이 뭐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내공이 척척척 쌓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인간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독서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학생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독서만큼 좀 정말 학생을 정말 사람답게 좀 만드는 것. 좀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는 게 분명히 없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독서의 힘에 대한 믿음을 좀, 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독을 통해서 이제 독해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네. 이 배경 지식이 이제 학생들의 나중에 이제 뭐 모의평가나 아니면은 뭐 수능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죠. 당장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뭐 동턴 직영점에서도 그 중3 학생들, 중2 학생들 이런 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를 좀 이제 부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 진행을 할 때 마침 이제 제가 어제 수업했던 거 나왔던 거에서 뭐 플라톤과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미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중3 정도 됐으면 이제 플라톤의 뭐 이데아라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어떤 미메시스가 어떤 것인지, 감정의 정화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경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걸 모르는 학생에 비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 그 제시문을 독해할 때, 한 속도는 거의 뭐 2배, 3배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정독하고 나서 워크북을 학생들이 펼치게 되는데요. 두 번째 과정이 이제 도와줄과 과정입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책만으로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뭐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들,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보면서 책에서 뭐 알지 못했던 배경 지식을 알고 그걸 통해서 워크북을 또 혼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과정은 이말 아니 과정입니다. 네, 어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대관절이 큰절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독해력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근데 고난도 어휘를 학습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문을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제 관련 개념어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배상, 포상, 보상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학생들이 좀 정의 관련된 이제 그 제가 띄워놓은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커리큘럼에 맞는 개념을 학습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자 성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또 뭐 한자를 뭐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당장에 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뭐 문학 제시문을 준 다음에 뭐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맞는 이런 한자성어를 골라봐라. 그럼 뭐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문학을 제대로 독해했다고 해도 한자성어를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사실 학생들한테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너의 이름도 한자이지 않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말 중에서 어휘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한자어입니다.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죠. 그런 면에서 뭐 한자를 읽고 쓰는 거는 뭐 좀 되게 한정된 좀 효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자로 된 말에 대해서 뜻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 과정이 자리권의 과정입니다. 독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정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건디 문제를 풀 때 다시 책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정독이 됐는지, 책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과정은 말해볼과 과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커리큘럼 주제에 맞는 어떤 특정한 제시문을 주게 됩니다. 뭐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많게는 두 페이지 반 정도, 뭐 적게는 한 페이지 반 정도, 요 정도에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핵심어도 찾아보고 중심 문장 찾아서 밑줄도 그어보고 문단별로 요약도 하면서 이런 독해력을 좀 향상하는 거죠. 사실적 독해도 있고 초론적 독해도 있고 이런 각종 비문학 독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화 독해와 이제 선정도서 내용을 읽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뭐 토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발문이 어떤 내용을 좀 원하는지 학생들이 계속해서 좀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통해서 네, 발표 능력까지도 강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과정이 이제 토론해봐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독서, 토론, 논술 학원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 건데, 논증적 말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 보통 이제 근거까지만 말하고, 그 뒤에를 이제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학원에 이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근데 그 근거가, 이 결국은 이제 토론을 한다는 거는 반대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근거가 수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수용이 돼야 하는지, 어떤 자료나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뒷받침에서 수용된 근거가 과연 그러면은 주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학생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증적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뭐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맡겨주셔서 학생들이 하면은 이런 논문적 말하기나 논문적 글쓰기는 이전보다 정말 좀 네, 괄목상대할 정도로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니까 이제 뭐 발표 태도를 통해서 뭐 발표 속도나 목소리 크기나 또박또박 말하기나 이런 것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발표를 하게 될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논술해봐 부분입니다. 네, 논증적인 이제 의사소통 과정인데 이제 글로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주장을 근거로 뒷받침하고 그 근거를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네,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뒷받침 자료와 전제를 드는 네, 구조를 개요로 짜고 글로 쓰는 훈련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간결한 문장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올바른 문장. 본인들이 이제 쓰면서 글을 계속 읽어보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검토를 통해서 네, 좋은 글을 뭐 상대의 반대 의견을 좀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글 아니면은 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고 하면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글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네, 6월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네, 중1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의란 무엇인가를 10대 버전으로 만든 책과 소년이 그랬다, 토요일 심리클럽,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라는 소설을 보게 될 텐데, 네, 키워드는 사회정의, 촉법소년, 심리학 인권, 그리고 자아정체성, 주체적 삶입니다. 이런 워크북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은 뭐 딜레마 상황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학자의 이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네, 학생들이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네, 토론도 하고 논술도 하게 됩니다. 중2는 청춘 책장을 넘기다입니다. 네, 선정도서는 데미안, 불편한 편의점, 버드 스트라이크, 소년이 온다입니다. 특히 뭐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한강 작가 그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이기도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좀 기념비적으로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키워드는 주체적 삶, 자존감, 자아회복, 공존, 억압, 폭력, 민주주의, 시민불복종입니다. 네,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목표와 행복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정말 사람들끼리 정말 많이 싸우는 세상이죠. 이 타인과 공존해서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3은 경제학 틀리지 않은 선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워크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 강의, 뭐 장하준 씨의 책을 보게 되고, 엎치라 뒤치라 세계경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정말 유명한 책이죠. 난소공 보게 됩니다. 네, 키워드는 경제이론, 경제사, 경제문제, 불합리한 사회구조, 불평등, 사회균형입니다. 경제학적 지식의 토대를 쌓고 실업, 불평등, 빈곤 등의 문제 여전히 존재하죠. 이런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뭐 국제 무역은 어떤 것인가 이런 등 거시 경제를 아울러 살핍니다. 아울러서 산업화의 병폐 이게 뭐 다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열망했던 뭐 난소공에 나오는 난장이 가족이겠죠. 이런 소설 주인공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좀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셰리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몇 개 좀 올려놨습니다. 어,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화면 맨 위에 자료들 중에서 초등부, 중등부 선정도서들 있고요. 그리고 어, 예, 새로 개원하는 배움터들 안내가 있고, 고등부 커뮤니티 안에 서울대에서 최근 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이거 고2까지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2028 수능 점수 체계와 관련된 원자료들, 그리고 서울대 2028 입학 전형 주요 사항 계획, 요번 고1 친구들부터 변화하는 그리고 세 자료 정도가 지금의 학종 체제, 바뀌는 수능 체제, 그리고 서울대가 먼저 발표한 입학 전형의 주요 변화. 그러니까 윤민건 선생님이 정시에서의 교과 역량 평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요 입학 전형 계획 안에 담겨져 있어서 좀 더 확정되는 내용 나오는 대로 설명회 때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녹화본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